고등학교 독립운동 역사 두 번째 강의는 한양대 박찬승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항일 독립운동과 중앙고보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1972년부터 74년까지 3년간이 중앙고등학교 교정에서 공부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등학교 66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교정에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역사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여러 훌륭하신 그 선생님들 지도도 있었고 또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오늘날 이 역사학자가 되는 그런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이렇게 나름대로의 꿈을 갖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선생님들 가르침 잘 받아서 다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주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식민 시기, 일제 시기의 그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그 역사를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이 한국의 이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걸 제가 혼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73년도에 이 여러분들 지금 중문에서 막 들어오면은 거기에 3.1운동 그 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념비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또 3.1 기념관 그 옛날 숙직시라고 하는 그 건물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학교가 이 독립운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고 대학에 가서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직업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쨌든 제가 한국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그런 책도 최근에 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 끝난 뒤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제 이름을 검색하면은 거기에 이 한국 독립운동사라는 그 책이 같이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책만 쓴 게 아니라 그거를 내부에서 전부 다 콘텐츠를 가져다가 그 모든 독립운동사의 그 주제별로 그 내용을 다 싣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현재 검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일제 시기에는 우리 학교가 이름이 중앙고보였으니까 중앙고보가 독립운동 특히 이제 우리가 일제 시기에 3대 독립운동 하면은 3.1운동, 60만세운동, 그리고 광주학생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꼽지 않습니까? 국내에서의 3대 독립운동은 이 3대 독립운동과 우리 중앙고보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중앙고보가 아니라 그냥 중앙학교였고요. 4년제 학교였습니다. 당시에 3.1운동 이후에 이제 고등보통학교로 지정이 되었고 5년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4년제 학교였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28 독립선언이죠. 28 독립선언서. 당시 동정회가 있던 우리 이제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동경 시내 한복판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죠. 이 3.1운동은 28 독립선언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28 독립선언이 자극이 되어서 국내에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런 종교 단체 지도자들이 이제 민족 대표가 되어서 3.1운동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국내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 전문학교 또 이제 고등보통학교 또 기타 다른 각종 학교들의 학생들이 여기에 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 독립선언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 독립선언을 준비하던
당시 유학생 학우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 이 송계백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죠. 송계백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방금 보신 이 사진의 이 건물에 찾아오게 된 거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3.1 기념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 교장 사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아마 이게 숙직실로 사용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숙직실터 이런 식으로 숙직실 자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교장 사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송진우 교장의 사택이었던 이 건물에 당시 이 송계백이라는 분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송계백이라는 분이 왜 찾아왔느냐? 이분은 1896년생인데 평안남도 평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보성학교를 졸업했어요. 당시에 보성 고보가 아니기 때문에 보성학교인데요. 보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 현상윤 당시에 중앙고등학교 중앙학교의 교사로 있던 분의 보성학교 1년 후배입니다. 1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도 평안도로 갔습니다. 평안 남북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대학도 심지어 와세대학을 똑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윤 선생은 18년에 와세대학을 졸업하고 중앙학교의 교사로 왔고 당시에 이제 송계백은 아직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송계백이라는 분이 28 독립선언문의 그 초안을 이제 이 학생 모가 있지 않습니까? 모자 안쪽에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종이에다 써가지고 오면은 이게 이제 습기가 차면 바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단에다가 써가지고 왔어요. 그걸 비단에다 써가지고 모자 안에다 숨겨서 그걸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현상희 선생한테 이제 보인 거죠. 원래 송계백이 여기에 온 이유는 현상희 선생과 물론 상의하기 위해서였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방금 여러분들 보신 28 이 독립선언문 이 선언문의 활자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글 활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선언문의 활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 이 국내에 왔던 것인데 이제 온 김에 이제 현상희 선생을 이제 만나서 이 사택에서 만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온 날짜가 아마 1월 10일 전후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상희 선생이 이제 당시 이제 그 교장이었던 송진우 선생한테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 거죠. 지금 왼쪽에서 이제 세 번째 분이 이제 당시 송진우 교장 선생이죠. 송진우 교장 선생한테 이제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송진우 선생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건 내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가까운 사이였던 이제 최남선, 최린 이런 분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최남선과 최린 이 두 분은 1904년에 황실 유학생으로 일본에 같이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그런 이제 사이고요. 또 지금 이분들은 와세다 대학이나 메이지 대학을 다녔는데 이제 송진호 선생도 역시 메이지 대학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최린이라는 분이 메이지 대학 선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최린한테 이제 찾아가서 상의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당시 최린은 당시 보성학교 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장 선생님들끼리입니다. 그러자면 중앙학교 교장이 이제 보성학교 교장을 찾아간 거죠. 또 최린은 당시에 천도교의 중요한 간부이기도 합니다. 손병희 선생의 천도교 교주인 손병희 선생의 신임을 아주 두텁게 받고 있는 중요한 그 간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린을 찾아간 것이죠.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최린이 이제 또 사실은 최린은 보성학교 교장 선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상윤이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 송계백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윤이 이 송계백 후배를 데리고 최린을 찾아가서 그 실물을 보여준 거죠. 이제 28 독립선언문에 이게 초안입니다라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최린이 그걸 받아가지고 잘 알겠다. 이래서 그거를 천도교 간부인 권동진, 오세창 두 분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또 천도교 교주인 손병희 선생한테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동경에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지금 독립선언을 준비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이래서 이제 우리도 뭔가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우리 손병희 선생이 이제 그러면 준비를 해봐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3.1운동의 준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재백이라는 분이 이 중앙학교에 와가지고 이 건물에 와서 이 현상일 선생을 만났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더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당시 3.1운동이 있은 다음에 이제 모두 다 붙잡혀갔죠. 최린, 송진호, 최남선, 현상윤 다 붙잡혀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경찰 신문을 받고 또 검찰의 신문도 받고 재판도 받았어요.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송재백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송재백이 이 중앙학교에 왔었다는 얘기는 그 재판 과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송재백은 어떻게 했느냐? 활자를 구해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 선언문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 선언문을 보면은 여기 활자로 만든 게 아니에요. 활자로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자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못하고 그냥 이제 손으로 써는 그런 이제 식으로 해서 인쇄를 한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28 독립선언 그 당일날 현장에서 체포됐죠. 송재백은 다른 중요한 간부들과 함께 체포돼서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 그래서 징역 7년제 그 15일을 언도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1920년 초에 도쿄의 동경의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짐작컨대 상당히 그 고문 같은 게 있었을 것이고, 또 이 겨울에 이제 그런 추위나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뭐 혹시 또 무슨 다른 지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옥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송재백이 이 서울에 와서 중앙의 학교에 와가지고 현상 선생을 만나고 또 한 이런 이야기는 그 뒤에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나중에 알려졌느냐? 오늘날 이렇게 이제 건물을 새로 지을 만큼 알려졌느냐? 1946년 해방이 된 그 이듬해 3.1절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신천지라고 하는 잡지에 현상윤 선생이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1919년 1월 달에 이 송재백이라는 학생이 내 후배인데 그 학생이 나를 찾아왔었다. 찾아와서 여차여차해서 이것이 결국은 3.1운동의 그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송재백이라는 학생이 이 중앙학교에 당시 찾아와서 현상윤 선생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건물 앞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당시에 송재백 학생이 그 이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들고 와서 현상윤 선생을 만나고 또 송진호 선생을 만나고 또 최린 선생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이 참 아주 중요한 사진이죠. 제 왼쪽이 이제 중앙학교를 인수한 이제 김성수 선생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최남선의 동생인 최두선 선생이고, 그리고 송진우 선생이고, 그리고 현상윤 선생이고. 중앙학교를 이제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 선생도 중앙학교에 선생을 하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사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분들 나이가 굉장히 젊죠. 보면은 그렇죠. 당시 그 현상윤 선생이 여기에 학교에 교사로 왔을 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27살입니다. 근데 당시 학생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학생은 21살, 심지어 뭐 23살도 있어요. 나이 차이가 학생들하고 사실은 별로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젊은 그런 선생님들이었고, 교장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김성수 선생이 1891년생이니까 1919년이면 나이가 만으로 28입니다. 그렇죠? 만으로 28살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젊은 분들이 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학교를 새롭게 이제 중흥을 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3.1운동이 이제 터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1919년 이제 3월 24일인가요? 그 신문인데, 서울에서는 3월 1일에 시위가 있었고, 3월 5일 날 또 학생들만의 시위가 있었고, 또 3월 22일, 23일 이때부터는 이제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서울에서 시위가 계속되는데, 이게 이제 3월 22일 날 서울의 여러 군데서 어떻게 시위가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매일 항시의 매일신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시다시피 이게 복례정 훈련원은 지금 동대문 운동장 쪽이죠.
아현동, 뭐 종로, 마포, 동대문 여러 곳에서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당시에 재판 기록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4~5명만 모이면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20명, 25명 모이면 그건 대규모 시위 군중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만 모이면 그냥 만세를 부르고 이렇게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만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조선 독립 만세죠. 조선 독립 만세. 아니면 그냥 독립 만세. 아니면 바쁠 때는 그냥 만세.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만세 시위를 시내 곳곳에서 특히 야간에 이제 경찰이 진압하기 어려우니까 야간에 시위를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월 1일부터 서울시가지에 뿌려진 조선 독립 신보라고 하는 그 신문입니다. 신문, 조선독립 신문이라고 신문입니다. 그래서 독립 선언서도 물론 뿌려졌지만 이 독립 신문도 역시 동시에 뿌려졌어요. 천도교 쪽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죠. 신문까지도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뿌린 사람들은 감옥에 갔는데 그 뒤에 학생이나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 신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월 27일 발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까지도 이런 신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발행하는 주체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어쨌든 신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여기 어떻게 참여했느냐? 당시에 4학년 학생인 장기옥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보성전문학교의 강기덕이라는 학생과 연락이 있었고 강기덕은 당시 학생들의 이 3.1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멤버입니다. 보성전문의 강기덕, 연희전문의 김원벽 이 두 사람이 핵심적인 멤버들인데 이 사람은 장기욱은 강기덕과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날 이제 독립선언문 인쇄된 거를 한 200~300장을 받은 거죠. 그래서 3월 1일 날 아침에 학교에 나와가지고 각 학년 대표들을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4학년이니까 한 학년당 한 2명 정도씩 부른 것 같아요. 불러서 독립선언문을 이제 나눠주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춘학이라는 친구한테 이제 나눠줘가지고 뭐 여러 사람 이춘학을 비롯해서 몇 사람에게 나눠줘서 시내에 나가서 뿌리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세부로 나가서 이제 거기서 뿌리도록 이렇게 한 거죠. 3월 1일 오후 2시에 파고당원에서 이제 원래 독립선언식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민족대표 33인은 장소를 옮겨서 태화관에서 식을 했고 학생들만 거기에 남아서 조국 선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시가지로 시위를 이제 벌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울 시내 뭐 곳곳에 이제 뭐 종로, 그다음에 을지로 쪽, 그다음에 남대문로, 뭐 지금 현재 서울역 앞, 그다음에 우주로, 그다음에 그 덕수궁 주변, 그 대한문 앞에 주로 대한문 앞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뺑뺑뺑 도는 시위가 많이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그 대한문 앞에 모인 학생들이 어디로 갔느냐? 남산 쪽으로 막 행진을 했습니다. 왜냐? 남산에 왜 갔겠어요? 남산에 왜 갔을까요? 당시 남산에 조선총독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총독부를 향해서 이제 쳐들어가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가 지금 한국은행 부근 뭐 이런 쪽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찰에게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날 밤새도록 그렇게 시위를 한 거죠 이제. 그리고 3월 1일 날, 3월 5일 날 이제 학생들은 따로 이제 남대문역 앞에서 시위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남대문역부터 해서 지금 현재 남대문 있는 곳 거기까지 학생들이 꽉 찼다는 거죠.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였고 물론 일반 시민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이 강기덕과 김원벽 이런 학생들은 인력거를 이제 올라타고 인력거에 타서 이제 붉은 깃발을 막 흔들면서 학생들을 이제 인도를 하면서 만세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을까?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위에 참여를 했다가 이제 구속 기소된 학생들입니다. 여기 보면 17명의 명단이 쭉 다 있죠. 여기 보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나이를 한번 보시면 나이를 보면 한 16살부터 23살까지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예요. 당시 학생들이.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본적지입니다. 본적지를 보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함경도가 제일 많죠. 그렇죠? 함경남도, 함경북도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만주하고 가까워서 또 다른 의견.
왜 이렇게 함정도 학생들이 많았을까요? 많이 참여했을까요? 제일 위에 나오는 장지욱이라는 사람이 삐라를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4학년 선배입니다. 4학년 제일 고학년이죠. 이분이 삐라를 받아와서 사람들을 대표들을 소집해서 삐라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시위도 주도했다 하죠.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징역 6월을 받았는데 이분은 징역 10월을 받았어요. 이분이 고향이 어디냐? 함정도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고향이 함정도예요. 그래서 자기 후배들, 함정도 출신의 후배들한테 아마 열심히 참여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70년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향후회가 있었습니다. 향후회가 있었어요. 당시 이 재판 기록을 읽어보니까 서북 친목회라는 게 있었답니다. 학생들 사이에 서북 친목회가 있어서 서북 지방이라는 것은 평안도 함정도를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목회에 속해 있던 학생들이 아마 주로 여기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 한 분을 빼놓고는 나머지 다른 분들은 아직 그 포상을 제대로 독립유공자의 포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함정도 분들은 고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되게 가족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북쪽에 계시니까 아마 신청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또 3.1운동기에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많이 해서 아까 조선독립신문도 봤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다른 신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김진성 권철 유영국이라는 분은 조선독립신문 또 반대의 목탁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제작을 한 건 아니고 받아서 경성 시내에 이제 당시 서울 시내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삐라를 뿌린 경우에는 징역 6개월이에요. 당시에. 그 다음에 최석인 유연화라는 사람은 경신학교 또 경성고부 학생들과 함께 이 자유민보를 5차례나 자유민보라는 신문을 5차례나 만들어 가지고 1000매씩 제작을 해서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거운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당시 아까 말씀드린 천도교회 교주로서 3.1운동을 총지휘했다 할 수 있는 민족대표의 또 대표인 손병희 선생도 징역 3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최석인 유연화 이 두 학생이 징역 3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그 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서정기라고 하는 학생은 반대의 목탁을 제작해서 역시 뿌렸기 때문에 징역 1년. 직접 제작해서 뿌린 학생은 징역 1년을 받았던 거예요. 송공린의 학생도 징역 1년. 정민현의 학생은 이 최준경으로부터 밑에 나오는 최준경으로부터 독립선언문과 이런 다른 유인물을 받아서 경성 분해에 배포했다. 그래서 또 징역 1년. 그런데 정작 그걸 전해준 최준경은 징역 6개월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준경은 직접 뿌린 건 아니고 전달만 해줬고 직접 뿌린 거는 정민영인데 어쨌든 직접 뿌린 사람이 이제 징역 1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보시면 여기에 지금 9명이 그런 유인물 제작과 배포와 관련해서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됐죠. 이 가운데 현재 2분 정도가 이제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이 함정남도 분들이 이제 3분이나 여기 4명이나 9명 가운데 확인된 경우에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면 어쨌든 이 함정도 출신들이 당시에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판결문입니다. 그냥 제가 샘플로 하나 찍어가지고 왔는데 보면 방금 보신 최석인 여기 사립중앙학교 4년생도 최석인 써있죠. 그리고 또 여기 사립중앙학교 4년생도 유연화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서정기라고 하는 방금 서정기라는 분도 여기에 이제 나와 있죠. 이분들은 이제 삐라를 뿌렸기 때문에 출판법 위반하고 그 다음에 독립만세를 부르면 보안법 위반이 됩니다. 이제 보안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서 이제 뭐 징역 1년이다, 뭐 6개월이다, 3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형을 받았던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보면 60만세 운동과 중앙의 관계입니다. 방금 이제 그 이현우 선생님께서 아마 대략의 또 말씀을 이제 해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60만세 운동 당시에
신문 기사입니다. 이때는 이상하게도 보도 통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6월 11일 날 바로 6월 10일 다음 날 바로 신문에 보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각처의 조선 땡땡 만세 이렇게 했는데 뭐겠어요? 당연히 독립만세겠죠. 조선 독립만세를 이제 고창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철옹성 같은 경계망 속에서 각처에서 조선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의 제일성은 학생이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방금 여러분 강의 들었죠? 이선호 학생이죠. 이선호 학생이 이제 제일 앞장서서 여기 도남원 부근 여기 나오죠. 도남원 부근에서 보면 사립중앙고등보통학교 생도가 입으로는 역시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며 손으로는 활판으로 인쇄한 경문을 부렸다. 그래서 학생 50여 명의 학생이 검거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 그런데 독립만세를 붙이고 비라를 뿌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제 10일 시내에는 용산 조선군 사령부 조선군 사령부가 용산에 있었어요. 당시에 일본군이죠. 일본군 사령부죠. 보병과 기병, 포병 등 약 5천 명이 출동해야 되는 거죠. 서울 시내에 당시 군인이 5천 명이 출동해서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임시사령본부는 김인현 운동이 발발했던 종로의 파고다공원 안에 두었다. 그러니까 그 5천 명의 군대 본부가 사령부가 어디 있느냐? 파고다공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선 사람들이 또 파고다는 공원에 모여서 뭔가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아예 본부를 차려놓고 이제 경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인산 행렬이 창덕궁에서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그 인산 행렬을 이 경찰과 또 이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산 행렬이 막 지나자마자 이제 거기에서 이선호 학생이 이제 뛰쳐나와 가지고 그 만세를 이제 부르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삼엄한 경비 속에서 사실은 이 좀 간이 작은 그런 사람이라면 겁이 많은 학생이라면 아마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경찰의 경비를 뚫고 이 길 한복판으로 뛰쳐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조선독립 만세를 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선호라는 분은 참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당시에 체포된 학생이 중학생만 해도 58명에 달합니다. 종로서에 150명이 체포되어 왔는데 그 중에 중학생이 58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학생은 연희 전문 학생이었어요. 연희 전문 학생. 연희 전문 학생들은 또 따로 시위를 이제 관수동 쪽에서 따로 시위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숫자는 이제 그 중앙 학생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6월 11일자에 이제 당시 보도고요. 나중에 이제 그 조사를 이제 훈방한 학생을 훈방을 하고 더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학생이 전부 83명인데 그 가운데 중학생만 38명이고 연희 전문 학생은 34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희 전문 학생보다도 이 조사를 받은 학생에서도 중학생이 38명으로 여기 보면 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형무소에 이제 수감된 학생이 모두 70명인데 그 중에 중앙고등 학생이 19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이 60만세 운동은 역시 중앙이 역시 중심이었구나, 주력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중앙 학생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선호와 이제 박용규. 근데 이게 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캐치를 해서 이제 가져온 것이죠. 자, 60만세 사건의 이제 첫 공판이 열렸을 때 이제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앞에 이렇게 쭉 앉아 있죠. 처음에 이제 그 형무소에 실려 왔을 때는 용수라고 하는 걸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용수라고 하는 거를. 자, 60만세 사건의 공판 보도 기사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평동 사건 피고, 통동 사건 피고 이렇게 나오는데 평동 사건 피고의 제일 처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중앙고고생 이선호입니다. 그렇죠?
이선호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연예인 전문 문과의 이병립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선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통동 사건 이게 평동파와 통동파 이 두 군데에서 이제 일을 했던 것인데 통동 사건의 경우에도 여기 보면 중앙고고생 이제 박영규가 제일 앞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도 역시 당시에 중앙학생들이 이 60만 사건은 역시 중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언도 공판이 있었는데요. 역시 판결문이 이제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판결서가 있는데 판결서에서도 이선호가 역시 제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60만 세 이제 기념비죠. 그러니까 이 60만 세 기념비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중앙학교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9년에 있었던 이 11.3 독립운동. 저는 이제 흔히 신문 교과서라든가 이런데 광주학생 운동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제 광주학생 독립운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학생 독립운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11.3 학생 독립운동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라는 이름을 넣음으로써 이게 마치 광주의 학생들만 당시에 봉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주라는 말을 차라리 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이 당시에 이 사건에 같이 참여해서 시위를 했거나 아니면 동맹유학을 했거나 한 학교가 300개 학교가 넘습니다. 300개 학교가. 그러니까 전문학교, 고등보통학교, 그때 기타 각종 학교 이런 이제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이 보통학교 학생들까지도 많이 참여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연변에 있는 당시 간도죠. 북간도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304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관대한 학교가 그만큼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중앙은 이때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때는 11월 3일 날 사건이 일어났는데 총독부에서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4일 날, 5일 날은 보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6일 날 첫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광주고보 중학생이 충돌했다. 광주고보는 조선인 학생의 학교고 광주중학은 당시 일본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광주고보생과 광주중학생이 충돌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엄중 경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이제 고보생이 부상을 당해서 당시 입원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광주고보 학생들은 11월 3일 날 봉기를 했고 또 그 9일 뒤인 11월 12일 날 2차 봉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은 당시 광주의 장이 서는 날이었는데요. 당시 장재성이라고 하는 이 광주고보의 졸업생인데 그 후배들을 데리고 이제 시가지로 나가서 시위를 한 거죠. 그래서 11월 12일에 시위가 더 컸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11월 12일에 시위가 있은 다음에 이제 광주의 그 장재성을 비롯해서 그 당시 청년층이 광주 청년 동맹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층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또 서울에서도 신간의 간부라든가 또 서울의 조선 청년 총동맹의 간부들이 이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광주에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장재성은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그 광주에서 이제 12일 날 크게 이렇게 벌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장석천은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석천이라는 분이 그 광주 청년동맹에 계십니다. 장석천이라는 분이 이분 완도 출신인데요. 이분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울의 청년동맹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서울에서 학생들을 시위를 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죠. 근데 이 서울의 청년동맹 간부들은 좀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대로 움직여 줄까, 정말 시위를 해줄까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삐라만 만들어가지고 뿌리도록 하자, 아니면 동맹휴학 정도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장석천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서울에서 한번 크게 해줘야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청년동맹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자기가 직접 서울의 각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고등보통학교의 학생 가운데 대표격인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맹유와 시위를 해달라고 종용을 한 거죠. 그래서 12월 5일에 이제 제2고보에 맹유가 있었고, 당시 경성 제1고보와 제2고보가 있었어요. 제1고보는 현재 경기고등학교가 된 거고요. 제2고보는 경복고등학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3.1운동 때 가장 많은 투옥자를 낸 학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투옥자를 낸 학교는 경성고보입니다. 지금 경기고고요. 그럼 2위가 중앙학교입니다. 2위가 숫자가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배즈라든가 경신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이런 학교 학생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때 60만 세 사건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2고에서 맹유를 했고요. 6일과 7일에 중동학교에서 맹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9일에는 경신, 보성, 중앙휘문에서 맹유와 시위가 있었고요. 10일에는 휘문과 숭령여고부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학교로서는 이제 숭령이 이제 유일하게 시위를 직접 했고, 그 다음에 동덕여고보, 이화여고보에서 맹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맹유와 시위가 있기 전에는 처음에는 경문이 배포가 됐죠. 전단, 유인물을 만들었으니 전단이 뿌려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문 사건이 매일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이 중요한 이 전문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보통학교에 삐라가 막 쫙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고 봉기하라는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 경찰들이 지금 계속 순찰을 돌고 있는 장면이에요. 큰 칼을 옆에 차고 순찰을 돌고 있죠.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단속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6일부터 이제 10일 사이에 맹유와 시위가 이제 격렬하게 일어났다. 중앙고보는 어떻게 되었는가? 9일 날 아침, 이거 6월 9일이죠. 9일 아침 9시에 이제 12월 9일 아침 9시에 조회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몇 명이 앞에 나가서 광주 사건에 대한 진상을 보고했고, 보고가 끝나자 700여 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이제 정문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미 경찰이 소식을 듣고 100여 명이 쫓아와서 정문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교 후문 쪽으로 간 거죠. 지금 학교 저 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나가서 그 후문 쪽으로 나가면 지금 감사원이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삼천공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취은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 모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선 학생 만세를 외쳤어요. 자,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조선 학생, 왜냐하면 이건 이제 광주 학생 사건에 대한 일종의 그게 동조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학생들이 조선 독립 만세 대신에 60만 세 사건 때는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러나 이때는 조선 학생 만세라는 걸 외쳤습니다. 그리고 삼청동을 거쳐서 이제 경무대 쪽, 지금 청와대 쪽으로 이제 행진해 간 거죠. 거기 총독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경찰에 모두 포위되어서 수십 대 자동차로 모두 경찰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무려 29명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주모한 심홍택과 강대성이라는 사람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되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강대성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와세다 대학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세다 대학을 다녔고, 당시 동경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막 거기도 중앙고보 출신들이 꽤 있었을 테니까 중앙고보 이 동문회 회장 같은 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은 현재 건국포장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자, 동아일보 당시 기사를 보면 12월 10일 날, 그러니까 12월 9일에 학생들이 시위가 있었잖아요. 중앙을 비롯해서 경신 학생들의 시가지 시위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삭제시킨 거죠. 당시에 이제 신문을 발행하는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신문사에서 신문을 일단 찍어요. 그럼 찍어서 한 부를 종로경찰서에 보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거를 검열을 하죠. 검열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거는 삭제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윤정기를 세우고 삭제해야 되는 부분을 미는 거예요. 밀어 이렇게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다 이게 깎아낸 이제 흔적들입니다. 당연히 동판이기 때문에 구리이기 때문에 이게 깎으면 깎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깎여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도 얼핏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생 200명 검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깎은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보이게끔 살짝 보이게끔 이제 깎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나중에 12월 29일 날에 와서야 조금 이게 검열이 좀 풀렸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서울의 광주학생운동 관련 사건 일지가 보도가 됐죠. 그래서 경성에서 12월 3일, 4일, 5일, 뭐 6일, 7일, 9일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여기 보면 9일에 보면 사립경신학교 학생, 또 남대문 상업학교 등등이 각기 이제 가두 시위 행렬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중앙고고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고고생이 가두 시위 행렬을 했다. 그래서 연설 또는 교내 함성 등으로 광주 학생 사건에 대한 시위 운동을 거행했다. 그래서 각 서에서 총 982명을 검거했다. 이날 하루만, 그러니까 12월 9일 하루만 982명을 검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피크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0년에 들어서 그 이듬해인 1930년에 들어서서도 중앙고고생들의 이 저항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30년 2월 18일 학생들이 이제 맹유를 이제 선언하고 일제히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아침에 학교 와가지고 오전 수업 몇 시간 한 2시간 하고 그다음 다 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 날 19일과 20일에 광주 학생 사건과 관련된 공판이 이제 광주에서 열리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지금 광주 학생들은 붙잡혀가지고 지금 공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수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뜻으로 이제 맹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만이 아니라 휘문, 중동, 경신 등 4개 학교가 이때 맹유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30년 2월 18일에 또 이 광주 학생 사건과 관련된 이 중앙고고생들의 맹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19일과 20일에 이제 이틀 동안 광주 학생들의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당시 중학생들은 학생들이 체포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공판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는 수업 안 하겠다. 그래서 18일 일단 학교에 등교했다가 다 집에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되군요. 그래서 꽤 크게 났어요. 중앙고생 700명이 양일간 맹유를 선언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 학년 5학년까지 있으니까 한 학년이 한 140명쯤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 학생들을 보면. 그리고 또 3월 2일 날 이제 3.1절을 기념해서 3월 2일 날도 역시 또 맹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금일 4학교가 맹유를 했다. 근데 그 제락 보면 중앙고등 보통학교 휴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아마도 이 3월 1일이 무슨 다른 휴일이었는지 그날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3월 2일 날 이제 학교에 나와서 그때 이제 맹유를 이제 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년 11월에 이 광주 학생 사건이 그 이후에 30년 초까지 계속해서 학생들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사건으로 1935년에 있었던 반제동맹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이 사건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고요. 교과서나 이런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9년 광주 학생 사건 이후에 그럼 학생들의 저항이 다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935년에 중앙고고생 반제동맹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그냥 독서회 같은 걸 조직을 해서 사회과학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33년경부터 이런 그 독서회 서클을 아마 조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중앙고고에서 이 동맹휴학 사건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학교 안의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총독부의 교육정책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동맹휴학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이 서클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2년 만에.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을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27명이 구속됐고 상당히 많은 학생 숫자였어요. 그 가운데 8명이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치안유지법이라는 건 당시에 이 사상범죄를 다루는 겁니다. 주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라든가
또 아니면 무정부주의 운동, 아니면 뭐 천황을 뭐 암살을 나온다든가,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한다는 그런 공산주의 운동,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치안유지법인데, 이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해서 당시에 이제 징역 2년 6월부터 이제 1년까지를 언도를 받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형량이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신문에 보면 이 사건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중앙고생 사건 27명 금조 선고, 그래서 치안유지법 폭력행위 위반 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를 중앙반제동맹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건 아마도 경찰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은 그냥 독서회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반제동맹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크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검거했던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당시에 학생들 안에서는 이제 그 항일 의식을 이렇게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자기들끼리 했던 독서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당시 매일신보에서도 보면 예심의 이 중앙고보 사건이 회부가 됐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공판 회부된 학생들이 이쪽에 예심의 회부자, 또 공판 회부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사례대로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7명이 결국 최종적으로 공판에 회부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 강의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4가지 사건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중앙학교가 이 당시 서울에 뭐 여러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항일 학생운동의 항상 그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왜 중앙학교가 그런 학교가 되었을까? 왜 항일 학생운동의 중심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중앙고보 자체가 한말 국권회복 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태어난 민족학교였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기후학회에서 기후학교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들과 연합을 해서 융의학교라는 식으로 다시 재출발했고, 이름을 나중에는 아예 중앙학교로 이름을 바꿨고, 그게 이제 또 중앙고보로 이제 승격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밀립학교였던 거죠. 미인이 세운 그런 사립이 아니고 그야말로 미인이 세운 밀립학교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학생들이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함정도도 오고 경상도도 오고 전라도도 오고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이 학교를 다녔고, 그런 어떤 학교의 성격 자체가 다른 학교하고는 좀 달랐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중앙고보에 항일 민족의식을 가진 교사분들이 대단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이제 잠깐 사진들에서 봤습니다만은 송진우 선생, 현상희 선생, 또 28 독립선언을 읽었던 백관수 선생이라든가 또 안재홍 선생, 당시 조선일보 나중에 주필을 했잖아요. 이분이 중앙학교의 교감, 학감이라는 걸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 외에 최규동 선생, 권덕규 선생, 최두선 선생, 또 조철호 선생이라고 우리 지금 같으면 보이스카우트시죠. 이거를 처음 우리나라에서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철호 선생은 60만 사건 때는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같이 조사를 받고 직접 거기에 관계는 안 됐다 해서 석방이 되긴 했지만 결국은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한도까지 가서 교사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그 고초를 많이 겪은 분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당연히 거기에 이제 감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중앙학교의 당시의 자랑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당시에 이를테면 고등보통학교, 경성고등보통학교라든가 이런 공립이죠, 공립 경성고등보통학교, 지금 경기 고등학교라 이런 학교들은 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입니다. 거의 대부분 일본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중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조선인 교사들, 한국인 교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앙고보 학생들은 이 긴밀한 선후배 인맥이 있다. 아까
뭐 향후에 이야기를 됐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이를테면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든가 이런 학생들의 그 단체가 당시 서울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선후배들의 연결이 잘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60만 세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이선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이제 같은 안동 출신인 그 권오상 또 권오설 이런 분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학생 단체들의 그 인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인맥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학생 독립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민족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민족주의라 이런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또 그런 인맥도 실제로 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은 비밀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서로 잘 모르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그런 운동을 같이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맥이라든가 지맥이라든가 이런 또 인맥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선배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일민족운동에서 이제 크게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이제 배경 속에서 중앙학교에서는 이제 큰 그 독립운동사에서 큰 인물들을 또 많이 배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앙학교가 당시 중앙고보라고 이렇게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앙고보가 차지하는 위치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까닭은 이렇게 훌륭한 선배들이 있다. 또 우리 전통이야 정말 참 대단하다. 뭐 이것을 이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공부함으로써 나도 이를테면 나중에 이런 뭔가 역사 속에서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라는 건 단순히 그냥 과거에 대한 그런 호기심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개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중앙학교의 이 그 항일 독립운동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원정 교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3.1 운동 때 중앙학교 학생 유연하라고 있죠. 예, 그거 보니까 본적 미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 본적이 안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저게 안동의 동산 유인식 협동학교 설립하신 분. 예. 그 다음에 아나키스트 단주 유림하고 같은 집안인데 아, 예. 유연하 씨 아버지가 예. 우리나라 바둑 관전평을 동아일보에 오래 들어왔었던 현호실 거사락해서 유진하락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예. 그분하고 부자간인데 아, 그렇군요. 내가 그 집 족보를 이래 한번 이래 봐봤더니 예. 그 유연하 참 불행하게도 후손도 없고 아, 아버지를 모시고 만주로 갔던가 봐요. 예. 중국 어디 묘지가 있다 하는 것만 나와 있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협동학교 설립한 개화 선각자인데 단주 저 동산 유림하고 예. 동산 유인식 유인식. 예. 그 다음에 단주 유림 예. 그 총수가 모두 얼마 안 되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고지가 어느 마을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예? 어느 마을 출신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마을은 거기가 안동군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예안면인데 예. 옛날엔 그게 동무면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유면리시도 보면 본적이 동무면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 결론 부분에 예. 이래 보니까 기호학교 예. 하고 줄긋고 예. 융희학교 예.
그다음에 중앙학교 이거든. 예, 예. 그러면 어찌 보면 그 도표를 보면 기호학교가 융의학교가 됐고 예, 예. 융의학교가 중앙학교가 된 걸 이렇게 오해하기 쉬우니까 예, 융의학교하고 중앙학교는 통합했거든 그게.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둘 같이 쓰고 아, 요래 묶어가지고 예. 중앙학교 때도 이렇게 표를 아, 만들면은 아, 예. 이해가 더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뭐 지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잘 아, 모르겠습니다. 예. 아이고, 맞겠습니다. 네, 10306 김승준입니다. 네,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 소개하실 때 최남성과 최린 그리고 김성수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김성수, 최남성 등 민족의 독립을 위해 힘쓴 사람들이 후에는 변질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네. 이에 대한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뭐랄까요, 사람이 한 평생 되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초지일관 이렇게 자기 지조를 지키면서 이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도 많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인간 세상에는. 왜냐하면 되면 사람의 생각은 시간이 가면 바뀌기도 하고 또 주위 환경이 또 바뀌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되면 사람에 따라서 그 처신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초지일관에서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왜 다 지조를 지키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볼 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1학년 4반 김태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까 3.1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막 28 독립선언서 막 작성하시고 막 그런 거를 손병희 등 천도교에 있는 간부들이나 교주가 봤다고도 하고 3.1운동을 할 때도 천도교가 약간 주도하면서 서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3.1운동이 한 건 천도교가 유입된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천도교가 왜 유입됐었는지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어서 그거에 대해 궁금. 천도교는 동학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뿌리가 그러니까 동학 농민 봉기가 있은 뒤에 천도교의 중요한 간부들이 이제 많이 수배가 되고 나중에 체포돼서 최시영 같은 경우는 처형되게 돼 있잖아요. 한참 뒤에 체포돼서 처형되게 됐어요. 동학 간부들이 이제 일본으로 망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손병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일본에 망명해 있으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았죠. 권동진, 오세창 이런 사람을 손병희가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는 주로 남쪽보다는 북쪽으로 포교를 많이 했어요. 평안도 함경도 쪽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남쪽은 동학난때 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어서 동학 천도교 가까이 안 가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북쪽은 별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천도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제 때 보면은 주로 천도교의 기반이 북한 지역이에요. 지금도 북한에는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정당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교가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남쪽에도 기반이 꽤 있는데 당시에 조직 기반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리고 또 천도교는 매일 매 끼니마다 이 신도들이 매 끼니마다 밥을 할 때 숟가락을 하나씩 쌀을 퍼가지고 단지에다 넣어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모아가지고 교단에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교단이 상당히 부자였어요. 천도교 교단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도도 그 당시 이렇게 많지 않았고 기독교는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천도교가 이 조직과 그다음에 자금력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초창기 3.1운동 당시에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주로 북한 지역에서 봉기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천도교와 기독교 조직이었어요. 기독교도 이 평안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상윤 선생이 평안북도 정주 사람인데 그 정주에 계시던 정주 오선학교에 교장으로 계시던 남강 이승훈 선생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서 손병희 선생을 만나게 한 거거든요. 현상윤 선생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의투합을 해서 그런 기독교와 천도교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상윤 선생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승훈 선생을 서울로 오셔라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손병희 선생을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남강 이승훈 선생이 우리 기독교 쪽은 돈이 너무 없다. 근데 이 운동을 하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얼마나 필요합니까? 했더니 5천 원을 달라고 했어요. 당시 이 봉급쟁이 가운데 아주 잘 받는 봉급을 받는 사람이 한 달에 5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개월치의 봉급이에요. 100개월치에 5천 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 말 없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그날 줬어요. 5천 원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기독교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강 이순 선생은 그 5천 원 가운데 2천 원을 현순이라는 당시 그 하와이에 살다가 돌아온 목사한테 줘가지고 당시 영어를 잘하니까 상해로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상해를 그 2천 원을 주면서 상해를 가서 거기서 독립선언문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라. 이래서 현순 목사가 2천 원을 들고 상해로 갑니다. 그래서 상해에 가서 독립사무소를 차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북경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그걸 널리 알리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독립사무소에 상해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게 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천도교가 준 5천 원 이게 기독교가 그거를 그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돈을 썼고 물론 천도교는 또 천도교 조직 나름대로 움직이면서 또 돈을 썼죠. 그리고 2천 원은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또 크게 기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천도교가 이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배준일인데요. 그 3.1운동 당시에 시위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선배님들의 형량보다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선배님들의 형량이 훨씬 클 정도로 그렇게 유인물이 많은 사람들을 결집시킬 힘과 영향력이 있어 그걸 일본도 인정한 건지 제가 미디어 학부를 지망하고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중앙인들의 유인물 제작 배포 활동은 어떤 의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논문도 하나 썼는데요. 3.1운동 당시 나왔던 유인물들에 대해서 논문도 하나 썼는데 그걸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자, 1910년대에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선어로 된 신문, 조선문으로 된 한글로 된 신문은 매일신보 하나밖에 없었죠. 이건 총독부 어용신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언론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나온 게 결국은 그런 유인물들이었다고 봅니다. 3.1운동 당시에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네, 소식을 알려야 되겠는데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립신문이 뭐 여러 가지 이름의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지금 어떻게 이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3월 1일 날 펴진 그 조선독립신문에는 뭐라고 하는 얘기가 있냐면 곧 가정부를 조직한다더라. 가정부라는 건 임시정부를 말합니다. 곧 임시정부를 조직한다더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한테 그런 소식은 굉장히 아마 충격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3.1운동이 어쨌든 한 약 2달 정도 끌게 되었는데 그렇게 2달 정도 끌어갈 수 있었던 힘은 결국은 그런 유인물들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게 없었다고 하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인물들을 서울에 와서 이제 이 고종의 인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유인물들을 받아가지고 지방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똑같이 만들어 베껴가지고 또 뿌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디어의 힘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게 지하 신문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유인물이 그런 지하 신문 역할이 대단히 컸다라고 볼 수 있고 당시 그 총독부 경찰 당국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징역 3년까지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 5번 만들어서 뿌렸다고 해서 징역 3년을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 대표로 서명한 이 33인보다 더 센 거예요. 이게 말해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2학년 1반 오성준이고요. 네, 그 1930년대 그 반제동맹 사건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1940년대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기에 뭐 학병 거부 운동이나 이런 학생 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0년대에 들어와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학병 거부 운동 당연히 있고요. 심지어는 이를테면
무슨 무장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나중에 봉기하자 뭐 이런 식의 그런 모임들도 있었고 또 일부는 이제 그 학병이나 징병, 징역 이런 거를 피해가지고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뭐 보광당이니 이런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서 훈련도 하고 뭐 이런 소수지만은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지면 우리가 거기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뭐 이런 논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이렇게 조직화해가지고 어떤 행동에 옮기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고맙습니다.